세 번째 세션은 튼튼한 자원 안보라는 주제로 함께하도록 할 텐데요. 글로벌 핵심 광물 공급망 재편과 우리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발표와 토론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경환 한국광해광업공단 핵심광물 대응 처장님의 주제 발표가 이어지겠습니다. 처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 서경환입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요즘 이슈를 몰고 다니고 있는 핵심 광물 공급망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래서 이제 전기차에 대한 세액 공제 세부 기준을 마련하면서 이거 시행에 이제 들어갔죠, 4월부터. 예, 그러면서 관련 기업들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이제 발걸음도 빨라졌고, 그다음에 관련 광물들에 대한 공급망 재편도 지금 속도를 내고 있죠. 따라서 이제 이러한 주요국들이 내고 있는 이 공급망에 대한 정책에 따라서 세계의 핵심광물 공급망이 어떻게 지금 재편이 되고 있고, 또 우리는 이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동안 지난 세기 동안에 서너 차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이제 저희는 기계화라든지 자동화 첨단화됐죠. 그리고 금세기 들어와서 AI라든지 빅데이터로 대변되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많은 발전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편리함은 누렸지만은 결국 산소 배출 증가라든지 아니면 기후 변화라는 이런 부작용이 이제 뒤따르면서 현재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탄소 중립 그리고 에너지 전환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떠안은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산업화 과정에서 저희가 주 에너지 자원도 이제 첫 산업혁명 때는 이제 석탄하고 석유였다가 그다음에 이제 철의 시대, 그다음에는 동이나 아연 같은 그런 비철금속의 시대,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이제 소위 핵심 광물이라고 하는 히토류라든지 리튬, 니켈, 코발트 이런 핵심 광물의 시대가 이제 도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2016년도에 세계 195개국이 참여한 이 파리 기후 협약에 이제 서명이 되면서 탄소 중립이라든지 에너지 전환 이런 문제들이 이제 글로벌 공동 이제 이슈가 되었고, 이에 따라서 이제 전기차라든지 재생 에너지 이런 부분들이 운송 전력 이런 부분에서가 산업이라든지 에너지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데 이제 선도적 역할을 했죠. 근데 이런 산업들이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에너지원이 이제 소위 말하는 핵심 광물이다 보니까 이 광물 집약적인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이제 아래 우측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요 광물들의 수요량이 수십 배씩 증가할 걸로, 현재 대비 20년 뒤에는 수십 배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계속 말하고 있는 이 핵심 광물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정의하기를 국가 경제라든지 안보에 필수적이기는 하지만은 부존이나 생산의 지리적인 편제성 그리고 자유원 보유국들의 자국우선주의 그리고 자원민족주의 등에 따라서 공급망 리스크가 큰 광물을 저희가 핵심 광물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세계 각국은 이런 정의에 따라서 자국의 경제 안정을 위해서 자국 산업에 맞는 핵심 광물을 선정하고, 또는 이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한 확보 전략을 마련해서 이 공급망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때로는 동맹국들과의 연대 이런 것들도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핵심 광물에 대해서 이제 과거에는 주로 저희가 공급망을 보면은 비용 효율화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미라든지 아프리카,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이런 데서 광산 생산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정제련 같은 1, 2차 가공은 주로 중국에서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최종 제품 조립 저희 한국이라든지 아니면 일본, 미국, 유럽 이런 데서 주로 이루어졌죠. 이런 비용 효율화 측면의 공급망이 최근에 와서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남미의 리튬 국유화 움직임이라든지,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등에서의 원광 수출 금지, 그다음에 중국의 히토류 무기화 이런 보유국들의 자우선주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수요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IRA라든지 MSP, 그다음에 쿼드, 유로에서는 CRMA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점점 이제 공급망이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그리고 이제 동맹끼리 묶는 이 블록화, 그리고 역내 공급망 강화 이런 쪽으로 지금 빠르게 지금 재편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급망 재편의 중심에 역시 이제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이 현재 아래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광종들에서 최소 30-40%, 많게는 60-70% 이상 점유를 하고는 있는데요.
이러한 중국이 그 공급망 전반, 특히 그 가공 분야에서 공급망을 점유한 가장 큰 이유는 그 지난 8, 90년대에 주로 보면은 그 서방 선진국들이 그 환경 문제라든지 비용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대부분의 정제련 사업에서 철수를 할 때 이제 그때 중국이 이제 그 고도 성장기와 맞물리면서 뭐 투자 확대하고 또한 기술을 개발하면서 지속적으로 그 이런 가공 분야에서 점유율을 높여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산 생산에서부터 뭐 정제련 가공까지 거의 전 밸류 체인에서 지배력을 그 공고히 한 그런 결과를 낳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제 지금 이러한 그 공급망의 현황에 대해서 또는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럼 글로벌 국가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이를 이제 간단히 살펴보면은 우선 제일 관심 큰 데가 미국이죠. 미국이 지난 10월달에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발표를 했고 지난 3월에 이제 그 세부 기준, 특히 전기차 세액 공제에 대한 그 세부 기준을 발표하면서 지난 4월 18일부터 이제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일단 거기에 따르면은 일단 전기차 세액 공제 조건이 일단은 그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하고 거기서 세부 조건으로 이제 배터리에 사용된 핵심 광물 요건 그리고 배터리 부품 요건 이런 건 내놨죠. 그래서 핵심 광물은 이제 미국이라든지 아니면은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채굴되거나 가공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조건이 있었는데 이제 이 가공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냐 하는 것들이 이제 관심을 모았다가 지난 3월 발표된 최종안에서 그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 부품 이전의 그 구성 소재, 그 양극 화물질 같은 그런 구성 소재는 이제 부품으로 보지 않고 광물의 연속적인 가공 과정으로 봐서 이 핵심 광물 요건에 포함시켜 줌으로써 그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이제 한시름 놓은 그런 상태가 되었고 부품에 대해서는 일단 일정 비율 이상 그 북미에서 제조가 되어라 하는 그런 쪽은 달았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50%고 매년 10%씩 해서 최종 100%까지 가는 그런 설계인데 이런 조건에 따라서 이제 국내 기업들도 이제 빠르게 그 미국에 진출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고 이제 중국마저도 지금 보시면은 그 뭐 거리메이라든지 화이코발트 같은 이런 업체들이 저희 그 우리 한국 쪽에 국내 기업들하고 그 새만금에 이제 전구체 합작 공장 설립하는 그런 걸 지금 계약하고 있고 또한 미국과 FTA를 맺은 칠레 쪽에서도 그 양극재를 이제 합작 생산하는 그런 그 사업들을 펼치고 있고 또한 자동차 조립 쪽에서 이제 그 미국 자동차 업체들하고 배터리 합작 공장 설치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그 IRA법의 그 빈틈 그리고 조건을 맞추기 위한 그 노력들이 세계 각국 심지어 중국까지도 지금 나서고 있다 하는 그런 상태고 그렇지만은 이러한 그 또 마지막 쟁점이 이제 미국이 IRA법에서 달아놓았던 게 그 해외 그 우려 집단으로부터 조달할 경우에는 그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겠다. 이게 이제 핵심 광물은 2025년부터 그 다음에 그 배터리 부품은 24년부터 적용하겠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그 해외 우려 집단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정의되면은 현재 하고 있는 이런 그 중국과의 합작 사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 커트라인을 어디로 잡는가에 따라서는 그 현재의 합작 사업들도 연말 이후에는 영향받을 수 있는 뭐 그런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그다음 이제 EU의 핵심 원자재법인데요. 그 미국의 그 IRA법이 그 해외 기업들한테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면은 그 EU 관련 법은 이제 해외 기업들보다는 그 자국 그 영내에서의 영향을 강화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그 2030년까지 그 EU에서 수요되는 그 전략 원자재, 그래서 전략 원자재 그러면은 EU가 그 전략적으로 중요한 그러니까 현재 생산하고 미래 수요 사이의 갭이 큰 이런 그 한 16종 정도를 전략 원자재로 했고 여기에 더해서 전략 원자재를 포함한 그 34종 그 수급 위기가 큰 이런 34종을 핵심 원자재로 해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전략 원자재에 대해서 일단 수요량의 그 10% 이상은 그 EU 영내에서 생산을 하자. 그리고 가공은 40% 이상을 영내에서 하자. 그리고 그 제자원화로부터 15% 이상을 공급하자. 그리고 해외 특정국으로부터의 수입은 65% 이하로 막자 하는 이런 그 큰 목표를 세워서 자국 그 EU 내에서의 그 공급 역량을 높이자 하는 이런 그 법안을 만드는 게 지난 3월의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문제가 이제 중국인데 그 중국은 그동안 보시면은 주로 이제 히토를 가지고 많이 어떤 협상의 지렛대라든지 그 무기화를 해왔었는데 지난 연말에 내놓은 게 이제 그 수출 금지, 수출 제한 기술 목록 개정안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동안은 수출 금지에 포함되지 않았던 그 고성능 히토류 그 연구 자석 그러니까 네오디뮴 자석이라든지 그 사무용 코발트 자석 같은 이런 자석들에 대한 그 기술 수출 금지를 이제 지금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 향후에 뭐 관련 장비의 수출이라든지 아니면은 관련 전문 인력의 어떤 뭐 해외 진출이라든지 아니면은 중국 내 관련 기업들과의 뭐 해외 합작법의 설립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기술 수출에 걸리기 때문에 향후에 제약을 받을 수가 있고, 또한 중국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히토류 공급 분야에서는 지속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갖겠다. 그래서 수출 금지 이런 것들은 이미 그 WTO에서 그 규정 위반이라고 결정 났기 때문에 직접적인 그 수출 금지는 못하고 이런 식으로 기술 수출을 제한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히토류에 대한 그 독점적 지위권을 강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중국의 그 어떤 공급망에 대한 독점적 지위에 맞서서 하고 있는 게 이제 그 서방 쪽에서의 그 작년에 발족한 그 MSP입니다. 그래서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인데, 그 미국이 제안을 해서 뭐 우리나라하고 일본, 호주, 캐나다 등 12개국이 그 발족에 참여를 했고, 지난 2월달에 이제 이탈리아가 추가적으로 참석을 해서 현재 13개국이 그 회원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유망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그 민간들의 투자를 지원하자 하는 그런 내용을 주축으로 해서 한 4개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데, 지난 그 10월달에 이제 주요 참여국들이 제안했던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16개의 시범 사업을 발표를 했죠. 그리고 이 사업별로 이제 워킹 그룹을 구성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이제 토론을 한 상태고, 이제 우리나라는 여기에 그 4개 사업 정도의 워킹 그룹 참여하고 있고, 그 탄자니아 흑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의장국을 맡아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난 2월달에는 그 남아공의 마이닝 인다바에서 이제 아주 높은 수준의 ESG를 만족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그 ESG 선언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MSP의 논의에 따라서 저희 국내에서도 그 외교부하고 이제 산업부 그리고 저희 공단이 이제 중심돼 가지고 MSP의 그 논의 동향이라든지 그 주요 사업에 대한 정보들을 국내 관심 있는 그 기업들하고 공유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대응 방안들을 협의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그 글로벌 대응 동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 대학 지원해 보면은 그동안 저희가 이제 핵심 광물, 이제 과거에 희소금속으로 표현했던 이런 것들이 이제 꾸준하게 이제 전략들을 세워왔습니다. 지난 2009년도에 그 희소금속 확보 관련해서 이제 소재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내놨었고, 그다음에 생태계 조성 계획, 그다음에 뭐 2020년도에 자원개발 기본 계획, 그리고 21년도에 희소금속 산업 발전 대책 이런 것들 내놓으면서 이제 과거에는 주로 해장 개발을 통한 확보 쪽에 무게를 뒀다면은 최근에 와서는 그런 해장 개발은 전체 공급망의 한 부분이고, 그래서 국내에서의 개발을 통한 확보 플러스 그 비축하고 그다음에 재자원화를 통한 재순환 이런 부분까지 해서 3중의 공급망을 구축하자 하는 이런 전략을 주로 이제 안보 관점에서 자원안보 관점에서 이제 공급망을 다양화하는 쪽으로 정책은 선회를 하는 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은 나왔지만은 실제 그 추진 과정에서 공급망의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해외 장기발 통한 직접 확보, 이제 장기 공급원 확보인데, 이런 부분이 이제 과거 그 공기업들의 그 대규모 투자 손실, 이에 따른 그 해외 장기발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계속 확산이 되었었고, 또 이에 따라서 공기업들은 이제 직접 투자를 뭐 제한받고, 그러다 보니까 민간도 덩달아서 그 어떤 부정적 여론과 함께 공기업 투자 어떤 중단에 따른 부담으로 사실 민간도 거의 10년 이상 지금 사실상 투자 진출이 지금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생태계 자체가 굉장히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 전반적인 광물 확보 쪽에서는 특정국으로부터,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의존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다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최근에 와서 그런 공급망의 중요성이 계속 강조가 되면서 정부에서 계속 움직임은 있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자원안보 특별법이 이제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야 지금 3건이 발의돼서 이제 병합 심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주로 이제 핵심 광물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정의할 건가, 그리고 범위는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리고 이제 이 공급망을 어떻게 확보할 건가 하는 그 추진 체계, 그다음에 수급 위기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조기 경보를 해서 대응할 건가 하는 그 조기 경보 체계, 그다음 위기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위기 대응 체계, 이런 것들을 모두 이 법안에 담아 가지고 지금 어떤 공급망 안정화를 하고 있는데, 일단 목표는 올 연말까지 논의를 마무리해서 입법을 끝낸다는 목표를 삼고 지금 계속해서 국회에서 해당 지금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지난 2월 말에 이제 산업부에서 핵심광물 확보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 나왔던 많은 확보 전략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집대성을 했고, 그다음에 다양한 관련 기관이라든지 민간 기업들, 공기업, 연구기관 의견들 다 수렴을 해서 이제 마련을 했는데요. 그래서 일단 구체적으로는 저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 2030년까지 산업부에서 정한 10대 전략 핵심 광물에 대해서는 일단 특정구 의존도를 50%대로 낮추겠다.
그리고 향후에 그 해외 확보도 중요하지만은 그 재자원화를 통해서 20% 이상 그 공급을 하겠다 하는 이런 큰 목표를 그 세웠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뭐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든지 핵심 광물 확보 방식을 다각화한다든지, 그리고 그 관련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이런 큰 그 세 개의 분야에 걸쳐서 총 8개의 그 중점 추진 과제를 만들어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핵심 광물을 선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 공급 리스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 33종의 그 핵심 광물을 선정을 했고, 그다음에 이 중에서 그 현재 가장 그 미래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하고 이제 공급망에서도 제일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그 10개 정도, 2차 전지하고 연구 자석에 쓰이는 10개 정도의 핵심 광물을 그 전략 핵심 광물로 이제 지정을 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핵심 광물 확보 전략을 이제 각 분야별로 그리고 각 그 과제별로 보면은, 우선 위기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서 우선 그 핵심 광물 수급 지도 개발 부분, 즉 그 33개 핵심 광물에 대한 그 전 세계 광산 현황 자료, 그다음에 매장량이라든지 생산, 그리고 이들의 그 물동 현황, 이런 모든 자료들을 이제 DB화해서 그 도면화하는, 그래서 그 일반 그 수요자들이 그 도면을 통해서 쉽게 그 정보를 접할 수 있게 그런 체계를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경보 시스템 개발인데, 이런 부분은 저희 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수급 안정화 지수라고 해서 그 각종 그 변수들, 글로벌 수요 공급 비율이라든지 생산, 그다음에 수요 현황, 그다음에 수입국 편제성, 그다음에 향후 가격 예측 현황, 그다음에 국내 수입 증가율, 다양한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수화한 그런 수급 안정화 지수가 있는데, 이 33종에 대해서 모두 개발을 완료해서 이런 현황들, 이 수급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위기 시에는 곧바로 이제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게 이제 조경보 시스템 개발이고, 이 작업은 지금 저희 공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핵심 광물 확보 다각화인데요. 첫 번째로는 그 양자 그리고 다자 간 협력 강화입니다. 우선 양자 쪽에서는 제가 이제 자원보유국들 중에서 그 뭐 개발 매력도라든지 아니면은 그 접근 가능성, 그리고 협력 가능성, 그리고 다양한 요소들을 평가해서 전략 협력국들을 한 16개 정도 선정을 한 다음에 이제 이들 국가들과 중점적으로 물량 확보라든지 민간 투자 부분에서의 진출이라든지, 그다음에 FTA 협상할 때 그 공급망 관련 확보를 뭐 협력 강화한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들을 중점 추진하도록 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자 협력에 있어 가지고는 앞서 말씀드린 MSP 같은 그런 다자 협력체, 그리고 그 국제에너지 기구에서 하고 있는 그 공급망 분과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그래서 이 공동 투자 등을 이끌어내는 그런 것들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해외장 개발 활성화인데요. 그래서 이제 해외장 개발 활성화 쪽은 일단 기본적인 정부 방침은 그 민간 중심으로 가되, 이제 민간이 부족한 부분은 이제 정부나 이제 공공 쪽에서 뭐 지원을 확대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금융과 세제 지원 쪽에서는 그 무보라든지 수원을 통해서 금융 지원을 이제 확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다음에 세제 쪽에서는 그 지난 13년도에 일몰된 그 투자세 공제에 대한 뭐 제도입이라든지 그 투자 실패 시에 그 송금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 그다음에 자회사 배당금에 대해서 어떤 세부담 완화하는 이런 방안, 이런 것들을 뭐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이 부담스러워하는 이제 사업 발굴 쪽 관련해서는 일단 공공 부분에서 먼저 그 글로벌 프로젝트를 일단 1차적으로 스크리닝 한 다음에 그 사업성을 검토하고 유망 사업들에 대해서 민간에 매칭해주는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초기 탐사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공공 부분에서 먼저 그 발굴한 다음에 한 2, 3년 정도 이 탐사를 하고, 그 탐사 결과 이제 사업성이 어느 정도 이제 확보가 되면은 그것을 민간에 이양해주는 이런 방식의 또 민관 협력 그 사업 모델을 지금 뭐 개발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확보했던 공공 부분의 자산에 대해서는 일단 사업 안정화를 통해서 그 국내 도입하는 물량을 뭐 확대하겠다 해서 일단 공급망에 일정 정도는 기여토록 하겠다는 게 현재의 방침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국내 자원개발 활성화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 이제 국내에는 부전 자원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실제로 우리가 이 핵심 광물이 국내에 그 없는지 아니면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은 그 양은 얼마나 되고, 그다음에 품위는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있는 광물은 이제 사업성이 있는가 하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지금 평가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 부전 현황에 대해서 도면화하고, 확인된 광구에 대해서는 그 각 단계별로 개발 타당성 분석을 해서 이 사업이 유망할 경우에는 그 민간 개발 쪽으로 이제 추진하는
그리고 민간이 개발할 때는 그 정부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자원화 기반 조성인데요. 현재 예측대로라면은 그 향후에 수요되는 이 핵심 광물의 수요 규모를 향후 계획된 이 광산 개발로는 도저히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 재자원화가 향후에는 이제 주요 또 다른 공급원으로서 역할이 클 걸로 지금 기대가 되는데, 특히나 지금 그 현재 생산되고 있는 전기차류들이 향후 이제 5년, 10년 정도 지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폐배터리가 나오고, 또 그 폐배터리에 대한 어떤 재활용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한 5년 정도 기간 동안에 이 재자원화 사업에 대한 기반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제일 중요한 원료 확보를 위해서는 저희가 뭐 배터리 이력제라든지 아니면은 그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뭐 회수, 유통, 활용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이제 통합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원료가 이제 그 뭐 불법적으로 폐기되거나 유출되는 일 없이 모두 회수돼서 정상적으로 확보되도록 하는 것에 1차적으로 중점을 두고요. 그다음에 그 재전화 사업 실증센터를 만들어서 그 민간 기업들이 그 R&D 결과물을 조기에 그 사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한 재전화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이 관련 기업들을 한 곳에 이제 유치함으로써 회수에서부터 해서 뭐 재자원화, 그다음에 뭐 유통 비축까지 이어지는 이 순환 체계를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재자원화 그 인증 제도를 도입해서 지금 보시면은 EU 같은 경우도 2030년부터는 재자원 비율을 이제 일정 이상 의무화하고 있고, 그 대부분 국가들이 이제 배터리 이런 부분에 그 재자원화된 원료를 스스로 이제 규정할 것이기 때문에 그 이에 대응해서 그 함량 등을 이제 실제로 다 표시해주는 이런 인증 제도를 도입해서 우리 수출 기업들의 어떤 경쟁력을 높이는데 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들이 가장 바라고 있는 금융 세제 지원 쪽에서도 일단 현재 저희 공단에서 그 재전화 소재와 가공 분야에 대한 그 신규 융자 제도 지금 도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액공제 부분에서는 그 핵심 광물 재자원화 기술 개발 부분을 그 현재 그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하는 작업을 좀 뭐 정부 측에서 지금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비축 확대인데요. 현재 저희 공단과 이제 조달청에서 현재는 그 희소금속 한 19종 28품목 정도 한 50여일 분 정도를 비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2030년까지 평균 101분 그리고 그 20개 광종 그리고 한 35개 품목 정도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 뭐 히토류 같이 그 수급 리스크가 큰 광종에 대해서는 180일 이상까지 이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의 그 수급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현행 그 공단이 하고 있는 방출 제도를 60일에서 이제 30일로 뭐 한 절반 이하로 이제 단축을 시키고, 그다음에 긴급 방출 제도를 도입해서 그 긴급 상황 시에는 8일 내에 그 민간 기업에 양도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100일분의 비축을 위해서 이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그 추가 신규 비축 기지 건설도 추진하고 있고, 현재 이 부분은 기재부랑 같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세 번째 분야가 이제 체계적인 핵심 광물 확보 인프라 구축인데요. 그래서 우선은 그 법제도 정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발의되어 있는 그 자원안보 특별법을 연내에 조속히 이제 마무리를 해가지고 이 각종 그 핵심 광물에 대한 뭐 지원이라든지 비상시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의 법적 근거를 조기에 마련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인력 양성과 이제 기술 개발 부분에서는 그동안 보면은 대부분 그 탐사 개발 주로 광산 부분에 집중됐다면은 향후에는 그 분야 플러스 이제 성광 재련 그리고 재자원화 부분까지 뭐 인력 양성을 확대하고, 또한 R&D도 이제 그런 부분 쪽으로 좀 더 강화하고 뭐 지원을 확대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까지가 이제 저희 그 정부가 내놓은 전략 그리고 저희 공단이 준비한 내용 되겠고요. 그래서 이후 내용들은 표현해서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 주신 토랑님 감사합니다. 내려가지 마시고 바로 테이블로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발표 함께 해봤는데요. 바로 이어서 저희 라운드 테이블 토론에 참석하시는 분들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하셨으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장으로 함께해 주실 황진택 제주대학교 공과대학 교수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토론에 함께해 주실 패널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성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본부장님이십니다. 이어서 김기환 에너지경제연구원이십니다.
네, 다음은 박호정 수소경제연구팀장님이십니다. 죄송합니다. 김기현 에너지경제연구원 수소경제연구팀장님이셨고요. 다음은 박호정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님이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발주를 해주신 서경환 처장님이십니다. 네, 그럼 저는 마이크를 좌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튼튼한 자원 안보 관련한 세 번째 세션을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만 듣고 가신 분들은 아마 좀 후회하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그냥 그동안은 우리가 뭐 에너지 위기다, 전력 시장이다, 또 에너지 가격, 뭐 수요 관리 이런 거 이야기합니다만은 사실은 정말 재밌는 이야기는 바로 이 자원 이야기입니다. 지난 1월에 있었던 다보스 포럼에서 단기 위기하고 장기 위기를 이렇게 나눴을 때 Natural Resource Crisis가 장기 위기에서는 6위의 랭크가 돼 있었습니다. 1위부터 4위까지는 다 기후변화 관련, 생물 다양성 뭐 이런 쪽입니다. 6위에 랭크됐다는 것은 그만큼 엄청나게 세계인들의 이제 관심사항이라는 얘기고, 단기 이슈가 굉장히 복잡할 때도 이 자원 위기가 8위에 랭크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에서 서 본부장님께서, 서 처장님께서 잘 발표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지금부터 이제 한번 세계적인 자원 위기, 그리고 말로는 뭐 IRA다 또는 뭐 배터리 문제다 뭐 이런 걸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오늘 여기 계신 패널 분들이 하나하나 자원에 대해서 이제 완전 정복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자원 문제와 관련해서 뭐 여러분들 2022년에 엄청난 사태를 다 같이 경험하고, 또 전 세션에서도 이야기 들으셨습니다만은 한전의 적자, 가스공사, 뭐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엄청나게 힘들었던 2020년 그리고 2023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핵심 광물, 핵심 자원에 대해서 우리 서 처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만은 디자인에서 오신 우리 조 박사님, 조 본부장님께서 좀 더 깊숙이 이제 그 자원 그동안 개발의 역사하고 자원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임플리케이션, 그다음에 경제적,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임팩트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심화 토론을 해주시겠고, 우리 김규환 박사님 애경련에서 오셨는데, 김규환 박사님은 수소 쪽에도 전문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핵심 광물도 광물이지만 수소하고 LNG 같은 핵심 자원에 대한 것도 같이 다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려대학교 박호정 교수님께서는 또 이 LNG 그리고 자원경제학회 회장도 하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두루 능통하십니다만, 오늘 자원 중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커버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서울에서 오신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시고 전부 저 울산, 대전, 원주, 저는 제주, 뭐 그렇죠? 전부 다 이렇게 나눠서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자원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러면 앞부분의 발표에서 굉장히 좋은 발표를 해주신 서 박사님 의견을 그대로 이어서 먼저 디자이언의 우리 조성준 본부장님께서 자원과 관련한 또 한 템포 들어간 그런 토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광물자원연구본부장 조성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 처장님 발표를 들었는데, 먼저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 너무 나이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자원을 우리가 좀 얘기를 할 때 이런 게 좀 있어요. 제가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명박 정부 때 많은 좀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때 필요했던 자원들 그 전서부터 이게 뭐였는지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때 예를 들어 2000년대 들어와서 자원 가격이 급상승을 합니다. 이 급상승을 한 이유는 중국이 발전을 하면서 그렇게 된 거죠. 이전에도 자원 가격이 한 번씩 이렇게 급상승을 해요. 그걸 우리는 슈퍼사이클에 들어갔다 그러는데, 대부분이 어떤 이유냐면 뭐 유럽의 재자원화라든지 유럽의 재산업화라든지 도시화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결국에는
중국이 발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중국의 산업화라든지 도시화였어요. 그럼 도시화 산업화를 위해 필요한 자원은 뭐냐? 발전을 위한 석탄, 그다음에 도시화를 위한 뭐 철강, 그다음에 인프라구축을 위한 구리 이런 거죠. 우리가 보통 이걸 전략광물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수요가 늘어나서 이것들을 대응하는 이런 기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실제로 발전하는 동안에 이런 전략광물들은 보통 한 2배 정도 수요가 늘었고 그다음에 가격은 한 4배까지 올라갔죠. 근데 지금은 뭐냐? 지금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정책적인 결정에 의해 만들어진 시장이죠. 그 정책적인 결정이 뭐냐? 파리 협약에 의한 신기후 체제입니다. 실제로 이 신기후 체제 때문에 자 이제는 내연기관 가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전기차로 가야 되고 앞으로 클린 에너지로 가야 되는데 가다 보니 배터리가 굉장히 중요해. 원료 광물. 그래서 이 원료 광물을 보니 이게 별로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았던 것들이죠. 리튬이라든지 니켈은 그래 좀 난데 뭐 코발트라든지 또 히토류라든지 여태까지 이것들은 주역에 가본 적이 없던 광물들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역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그럼 이거를 좀 알아보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옛날에 핸드폰 쓸 때도 배터리 다 썼는데 핸드폰 그렇게 많이 썼는데 그때 문제 없었는데 차이가 있죠. 이제 전기차가 가장 큰 문제인데 예를 들어 테슬라 모델 S3 전기차에 들어가는 리튬이 한 60kg입니다. 근데 이 핸드폰 6g 들어갑니다. 6g. 10,000배 차이가 나죠. 자, 테슬라에 60kg, 그다음에 니켈은 한 50kg, 코발트는 한 10kg 이 정도씩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전 세계 자동차가 작년에 한 8,500만 대쯤 나왔어요. 보통 한 1억 대쯤 생각을 하면 자, 10%만 해도 1,000만 대잖아요. 1% 하면 100만 대죠. 우리가 테슬라 100만 대 생산하면은 그러면 필요한 리튬량이 6만 톤입니다. 그리고 1,000만 대 생산하면 60만 톤이죠. 작년에 리튬 전 세계 생산량이 50만 톤이에요. 자, 생각을 50%만 가면은 모르겠으면 300만 톤이죠.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전의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의 갑작스러운 수요 증가를 요구하는 거죠.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철 1년에 19억 5천만 톤입니다. 단위가 다르죠. 구리 2,600만 톤이에요. 근데 지금 이런 리튬이라든지 뭐 코발트 이게 10만 톤, 뭐 코발트 13만 톤 연간, 뭐 히토류 12만 톤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장이 갑자기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수요가. 그래서 IRA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죠. 리튬이 얼마만큼 필요할 거냐? 자, 2020년 대비 2040년 되면 리튬은 42배. 그다음에 음극재로 쓰이는 흑연은 25배. 그다음에 코발트와 니켈은 한 20배 정도. 자, 이런 정도의 수요 증가를 광물 한 산업에서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희망 회로를 돌려요. 언젠간 다 되겠지. 실제로 중국하고 테슬라는 이미 선제적으로 그런 원료 광물에 대한 장기 공급 계획을 다 맺었어요. 그래서 현재 리튬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지금 상용화된 기술로서 나올 수 있는 생산이 보장된 이런 광물들은 다 장기 공급 계약이 맺어져 있다가 정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솔직히는 말하면 준비가 잘 안 돼 있는 거죠. 저희 계속 얘기를 했지만 우리 배터리 기업들 지금은 이제 포스코는 원래부터 좀 했고 그다음에 이제 LG 엔솔은 좀 더 요즘에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는 가장 큰 영향을 받아야 될 우리나라 기업들은 별로 그렇게 대응이 잘 안 돼 있다. 이게 첫 번째 팩트입니다. 그럼 두 번째, 자 그럼 국가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배터리 기업 뭐 테슬라 하나밖에 없는 거죠. 유럽은 그런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지금 IRA 얘기했지만은 이미 미국은 작년에 21년도 바이든 대통령 되면서부터 행정명령을 발동시켜가지고 100일 만에 보고서가 공급망에 대한 게 나왔고 그다음에 6대 과제에 대한 보고서들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핵심 광물 쪽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국방부가 총괄해서 보고서를 대응을 하고 거기에 보면은 각 부처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내무부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외무부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되고 에너지부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되고 이런 식의 국가가 총력전을 기울이는 형태로 이미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CRMA 요거 나온 것도 어떻게 유럽 전체가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가 이렇게 나오는데 정작 우리나라는 그것보다 더 시급한 우리야말로 배터리 기업도 그렇게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좀 이런 대응의 체계가 좀 미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다음에 좀 차이가 좀 하나 있는 것 전화하고 이게 공급망이란 말을 하는데 그래서 자원 개발 얘기하면은 예전에 우리 해외 자원 개발할 때 공급망이라는 얘기 안 했잖아요. 지금 왜 공급망이라고 얘기하냐? 이게 배터리까지 갈 때 광산에서부터 배터리까지 갈 때 이 중간에 굉장히 다양한 단계들이 있습니다. 이게 광산에서 개발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성광하고 이거를 농축해서 그다음에 이걸 원료화하고 이런 단계들이 이게 이제 밸류체인으로 엮여져 있는데 문제는 아까 보세요. 굉장히 이게 양이 작은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광산에서 개발만 많이 한다고 해갖고 이것들을 다음 단계에서 받아줄 수가 없어요. 얘들도 늘어나야 되는 거죠. 전체적인 캐파가 다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급망 위기를 얘기를 하는 거고 또 그런데 이거의 중요한 부분들은 중국에 또 많이 가 있다. 이래서 공급망의 위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자원 개발할 때도 지금 그래요. 예전처럼 LG엔솔이 이번에 우리 인도네시아 들어갈 때 예전 같으면 광산만 개발하겠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원료 광물 수출 안 하겠다. 얘기 나오니까는 실제로는 재련 공장까지 다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투자비가 공이 2개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되고 있으니 민간 중심으로 가자고 하는 건 좋지만은 민간 중심으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들이죠. 그래서 국가 전체가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민간들이 나서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공급망의 측면에서 실제로는 재자원화가 생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리사이클이라는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리고 광물은 석유하고 달라가지고 광물이 뭐 쓴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다만 지금 굉장히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리사이클도 이제 한 10년 뒤면 많이 늘어나겠지만은 실제로 리사이클로 커버할 수 있는 거는 전체 20%, 30%. 이제 궁극적으로는 나중에는 이제 전체가 이제 어느 수요와 증가가 끝나면은 그때는 이제 리사이클로 다 끝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리사이클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지금 현재에 있어서는 프라이머리 소스, 1차적인 자원 확보가 더 중요한 시점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조 본부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저도 이게 제가 텔레비로 저를 보면은 미남이다 생각하는데 옆에서 우리 조 본부장이 발표하시는 거 보니까 뭐 거의 탤런트급의 외모에 뭐 발표 내용도 좋고 해서 제가 기가 죽었습니다. 농담이고요. 지난번에 올해 이제 자료를 많이 보면서 이런 자원 IRA법 특히 이번에 서 처장님 발표한 자료에 IRA 굉장히 설명이 잘 돼 있습니다. 한 페이지입니다만은 그래서 아마 여기 남아 계신 분들은 한 번 더 자세히 보시면 미국이란 나라가 이 폴리틱스하고 이코노믹스를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서 하는구나라는 그 IRA법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근사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문장으로 세 단어로 된 게 제가 지난번 다른 데서도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요즘 세태는 지오 이코노믹 컨프런테이션이 어쨌든 엄청나게 복잡한데 그걸 세 단어로 묶으면 geopolitics trumps economics라는 이런 단어. 트럼프스라는 게 동사예요. 뭐 이렇게 압도하고 능가하고 능멸하고 한다는 그런 뜻인데 geopolitics가 이 지정학이 경제학을 잡아먹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자원이 바로 지금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미국에 가서 뭐 관련 협의를 아마 밀도 있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전 세계가 지금 안고 있는 제일 큰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고 오늘 서 처장님, 조 본부장님 이야기를 통해서 들었고 다음으로는 우리 한번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우리 김기환 박사님께 마이크를 돌려서 꼭 수소뿐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이 자원과 관련해서 에너지 경제, 자원 경제를 하시는 입장에서 특히 그 수소 연구를 맡고 계시니까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지금 뭐라 그럴까요? 성장 엔진으로 지금 노리고 있는 이 수소 문제, 이 새로운 자원 문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이 자원 위기 시대에 우리가 받아들일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에너지경제연구원 수소경제연구팀의 김기환이고요. 제가 오늘은 수소경제 국내 현황에서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텐데요. 일단 그 전엔 사실 지금은 에너지 안보하고 자국 내 산업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고 있고, 우리도 그런 대응이 이제 필요한 상황이긴 하고, 사실은 이게 EU 쪽에서 먼저 탄소 중립을 이제 제창을 하면서 같이 산업을 육성을 하는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했었죠. 근데 이제 작년에 미국에서 IRA법이 나오면서 IRA에서 재생에너지, 배터리 이런 쪽에서는 이제 자국산 사용 요건 같은 것들을 강하게 묶어서 이제 특정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런 자원 같은 것들을 이제 배제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고용 조건 같은 것들을 포함을 시키면은 이제 공제량을 5배씩 올려준다든지 하는 그런 파격적인 조건으로 산업하고 고용을 같이 엮는 그런 법안을 이제 통과시키면서 국내에서 기업에서도 이제 미국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러 가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계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탄소 중립 쪽 투자가 미국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다고 그래야 되나요? 네, EU가 상대적으로 좀 밀리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이 수소 쪽에서 IRA 같은 경우는 자국산 사용 요건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국산에서 사용되는 그런 제품을 사용해야 된다 이런 조건들은 없는데, 대신에 파격적으로 그린 수소를, 그러니까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에서 사용된 전기로 수전해로 이제 수소를 생산했을 경우에 한 3불, 킬로그램당 3불씩 지원을 해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제 전문 연구기관에 따르면은 2030년 부근에 이 그린 수소 단가가 이제 거의 0불, 네거티브로 이제 가게 된다, 이런 결과가 있어서 경쟁력이 미국 쪽에서 굉장히 크게 있을 것이다, 그런 분석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EU 같은 경우는 그 우크라 러시아 전쟁에서 그거를 이제 대응을 하면서 LNG 의존도를 줄이면서 재생에너지하고 이제 수소 사용량을 늘리겠다, 그러면서 수소에 원래 2030년 타겟 목표를 한 1,000만 톤 사용으로 타겟을 잡았었는데요. 전쟁 이후에는 이제 2배로 늘려서 EU 내에서 그린 수소를 이제 1,000만 톤을 생산을 하고, 그리고 그린 수소를 이제 중동이나 인근 지역에서 1,000만 톤을 수입해 오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북해에서 블루 수소 프로젝트라든지 그린 수소를 암모니아로 전환해서 이제 유럽의 각 항구들 이제 저장 탱크에 이제 도입을 하고, 그 탱크를 통해서 유럽 내에 이제 수소 배관을 깔아서 수소를 이제 전역으로 이송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구상들이 이제 한 단계 한 단계씩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상황이 비슷하고, 이제 발전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약간 벤치마킹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암모니아하고 수소 혼소 기술 개발이 이제 선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또 이 어떻게 보면 수소 쪽에 암모니아를 사용하게 되는 거는 먼 거리를 이송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액화를 해가지고 그 배를 통해서 먼 거리를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그 기술이 아직 개발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 그 기술을 이제 선도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곳이 이제 일본입니다. 그래서 그 수시오호에서 프로젝트, 호주에서 그 교토로 이송하는 프로젝트 1단계가 이제 완료가 됐고요. 최근에 2단계 이제 약 1조 원이 좀 넘는 금액이 이제 투자가 돼서 2단계 사업이 이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상황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송 같은 경우는 이제 승용에서 이제 버스나 트럭을 많이 보급해서 이제 활용을 더 높이겠다, 이렇게 포인트가 하나가 또 잡혀 있고, 그리고 이제 발전 부분은 기존의 이제 연료전지는 이제 또 연료전지대로 이제 가고 있고, 새로 석탄 암모니아 발전이나 수소 혼소 발전이 이제 2027년부터 실증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활발하게 진행이 될 거고, 이쪽 부분에서는 이제 수소 그 10차 발전 그 기본 계획에 따르면은
수소 혼소가 29만 톤 정도, 그리고 암모니아가 294만 ton 정도 쓰인다고 이제 전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암모니아를 이제 수소로 이제 크래킹을 쓴다고 했을 때 이제 암모니아 시장이 형성이 되는 건데, 국내 지금 암모니아 시장이 160만 톤에서 190만 톤 시장이고, 거기에 이제 추가로 한 두세 배 정도의 시장이 이제 추가로 열리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기존의 암모니아를 이제 수입하는 그 루트를 봤을 때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제 중동이라든지 트리니다드 토바고, 말레이시아,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수입이 돼서 어떻게 보면은 의존도 약간 그런 안정적으로 수입을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겠고요. 네, 일단은 발전 부분에서 이 암모니아 수요가 굉장히 많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네, 보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청정 암모니아 같은 경우도 이제 중동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IRA 도입하고 있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활발하게 프로젝트가 진행이 돼서 그쪽에서 암모니아로 전환을 해서 국내로 도입되는 그런 방안들이 이제 진행이 될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수소 시장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셨고, 혹시라도 이제 좀 이따 뭐 플로어 질문이나 또 유튜브에서 질문 들어온 거 있으면 좀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주에서 왔습니다만은 제주가 이제 에너지가 좀 남는다, 뭐 풍력 발전기 같은 걸 강제로 세워둔다, 뭐 이래서 이제 그 전력을 가지고 수소를 좀 생산하자 하는 프로젝트가 진행이 현재 되고 있고, 현재 지사님 같은 경우는 거의 수소 전문가라, 수소만 나오면 거의 2시간 동안 원고 없이 얘기할 정도로 수소에 지금 굉장히 한번 제주에서 한번 그걸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사이트에서 지금 하고, 조만간 이제 버스 한 9대 정도, 그러면 상용차 이런 거를 위한 신재생 홍보관이라고 저 김영 세수욕장 좀 지나가서 행원 쪽에 가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수소를 보는 주민들의 시각,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생태계 하나하나가 사실은 태양광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이제 하나하나, 아까 우리 주 박사님도 공급망의 고리를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굉장히 사실은 큰 일이고, 또 여러 가지 그 혼소 문제도 그렇고 앞으로 넘어야 될 산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또 여러분들 질문을 준비하셨다가 하시면 좀 더 깊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호정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겨서 한번 이 자원 안보 그리고 위기 시대 이제 뭐 굉장히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으신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서 서용환 박사님 발표 그리고 또 두 분의 토론 말씀 듣고 많이 공감이 되고요. 또 그 조승준 박사님께서 너무 나이브하게 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으로 일단은 첫 말씀을 떼셨는데, 매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감을 합니다. 우리나라 상황이 녹록치 않은 거고요. 저는 그냥 드릴 말씀이 많지는 않고요. 두 가지 꼭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전달 좀 공유를 하였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의 이 에너지 자원 시장의 DNA 생태계로 향후 21세기에 급격하게 변동성이 높은 이런 에너지 시장에서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고요. 예를 들면은 현재 발의가 되고 있는 자원안보특별법에 대해서 그 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특별법 필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은 과연 그 법으로 우리가 에너지 안보 역량을 달성을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고요. 이번 정부 들어와 가지고는 시장 기능과 시장 역량 제고, 민간의 어떤 그 기능 강화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막상 또 에너지 또 최근에 전력 정책으로 돌아가면은 상당히 배치되는 그런 일들도 지금 일련의 그런 사태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원안보특별법에서 이야기하는 평상시에 해외 자원의 구매 비축 뭐 이거는 그렇다 할지라도 비상시의 것이 이제 상당히 이슈가 되는데요. 비상시에 해외 자원들을 강제적으로 반입을 한다라든지 또는 평상시에도 심지어 비축을 의무화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 시장 기능을 살리는 어떤 내용들인가라는 거고요. EU에서 작년에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천연가스가 굉장히 부족해지자 EU 집행위에서 동절기를 대비해서 비축을 굉장히 권고했고요. 그래서 목표 달성을 초과해서 EU 평균적으로 95%의 가스를 채웠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자원안보특별법이 이야기하는 비축 의무화에 의해서 또는 공적 섹터의 강제적인 어떤 드라이브에 의해서 된 것인가? 그게 아닌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EU와 또 아시아, 미국 간에 굉장히 큰 어떤 가격 디스패리티에 의해서 발생을 한 거고요. 즉 시장의 어떤 그런 여러 중력의 법칙들이 작동을 하다 보니까는 비축도 달성을 하게 되는 건데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과거 20세기 경제개발도상연대식의 그런 마인드 이런 그 DNA 구조로 과연 감당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또 뭐 예는 너무 많습니다. 작년에 또 중국이 니켈 관련해서 추레이딩으로 해서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한번 또 난리가 났었죠. 중국은 정부와 또 공기업 또는 사기업으로 커버가 된 사실은 공적 파워에 의해서 해외 자원들을 개발을 하면서도 또 해외에서 추레이딩을 아주 다이나믹하게 참여를 하고 있고 심지어 말씀드렸던 니켈 사태에서 보던 것처럼 시장 가격을 매니플레이트까지도 이제 합니다. 이런 어떤 그 큰 하나의 어떤 그냥 어떻게 보면은 뭐 투전판일 때도 있고요, 때로는 이런 데에서 우리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이런 그 여러 제도들 이것의 한계는 굉장히 크다. 매우 변동성이 높고 다이나믹할 때에는 시장에서도 보다 신속하고 또 일종의 이 프레데터와 같은 그런 정신력을 갖춘 DNA 생태계가 갖춰질 때 우리도 서바이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점을 꼭 좀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자원안보특별법에 해외 트레이딩 기능에 대한 좀 권한, 시장 기능의 역량 제고, 또 보다 민간과 또 이미 들어가 있는 공적 섹터의 유연한 업무 협력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망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서경환 박사님 발표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하신 그 흔적을 볼 수는 있는데 이거는 뭐 정부 측에 사실은 좀 전달을 하고 싶은 내용들이고요.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적으로 미국이나 EU의 정책 가버넌스가 실행이 되는 메커니즘하고 다른 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이 2021년에 그게 처음 발의가 되었을 때 국회에서 비용축의 미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했습니다. 비용축의 미사유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은 선언적 공고적이기 때문에 비용 추계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한 거였어요. 근데 이게 기본법의 제3조 5항에 보면은 결코 선언적 공고적이 아닙니다. 예.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서 즉 2030 NDC는 전력수급 기본계획과 신재생 계획들, 국토개발계획 여러 우리 국가 법정 기본계획에서 의무적으로 반영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굉장히 국가 경제에 큰 임팩트를 미치는 법이 우리는 비용 추계가 되지도 않으면서 레토릭으로 발의가 되고 채택이 되는 이런 사태인데 자 그러면은 미국의 IRA를 보시면은요 세원 발굴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다 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아주 세부적인 섹터별은 기억은 못하지만 예를 들어 15% 법인세 징수를 통해 가지고 2,220억 달러 추가 재원 마련. 그 다음에 미국의 국세청이죠. IRS에서 어쨌든 바이든 행정부는 IRS들을 쪼아가지고
추가적인 세원 발굴을 해라고 한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IRS를 통해서 텍스 인포스먼트를 통해 가지고 추가 1,245억 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저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작년에 우리 국내에 와 있는 DOE의 그 미국의 이제 대표 쪽이죠. 거기에서는 또 수소에 돈을 얼마 집행을 하겠다 하면서 쭉 블루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대로 꼭 된다라는 보장은 없지만은 서구권에서는 어떻게 나가고 있냐면은 돈이 있으면은 그 목표를 달성을 한다라는 거고요. 사실 이제 과거로 돌아가 가지고 캅 20 그때가 이제 6이었네요. 26, 27 말고요. 바이든은 미국의 상원에서도 그 당시는 빌드백 배럴이죠. 빌드백 배럴의 모든 세원에 대해서 어프로브를 받고 그다음에 캅 26 글래스고에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상원에서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한마디도 안 하고 왔죠. 이제 이런 이제 돈이 없으면은 그거는 국내적으로 레토릭으로 머무는 거고 그 법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이행하는 단계까지는 못 가도록 제동이 걸려 있는 게 미국의 이런 여러 메커니즘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막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발표에서도 여러 다 전부 다 돈입니다. 예, 다 돈이고요. 뭐 해외 자원 개발을 할 때 투자서에 공제를 하려고 하면 그걸 통해서 얼마만큼 할 수 있는 건지 또 예를 들어서 뭐 방금 수소 같은 경우에 그것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제주에서는 제가 듣기로는 킬로그램당 21,000원인데 그거 어마무시한 돈이죠. 예. 그 부분에 대한 재정적인 서포트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어떤 좀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대차 대조표를 그려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점이 너무나 좀 아쉽다. 예. 이제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은 지금 미국에서는 양당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오늘 아침에 월스트리트 저널에도 나왔던데 법을 또 새로 발의를 했습니다. 히토류 자석에 대한 지원법인데 그것에 의하면은 미국 내에서 채굴되는 히토류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20불을 지원을 하는 텍스 크레딧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미국 내 채굴된 히토류를 90% 이상 사용을 하는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또 킬로그램당 30달러 추가 세액 공제를 하는 법입니다. 이제 이런 법이 또 작동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은 국회 예산처에서 관련된 재원을 추계를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재원 발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얘들 굉장히 실용적이에요. 이번에 그 발의한 법 자체도 뭐냐면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은 히토류 자석 생산 제조업 지원법입니다. 그 다음에 AHFC 규제와 관련된 법도 아메리칸 이노베이션 매뉴팩처링 법이에요. 에임법이라고 해서. 얘들은 뭐 우리나라처럼 미사 요구 안 씁니다. 뭐 기후변화가 어떠니 탄소 중립 자기들의 매뉴팩처링과 프로덕션 파트를 지원을 하겠고 살리겠다라는 게 바로 그 애들의 이제 굉장히 실용적인 그런 어떤 접근 방식이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돈 없으면 안 하겠다라는 거고요. 일단은 물러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재원 발굴 다른 재원 발굴을 추가적으로 모색을 하겠다 이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제 지금 망라되고 있는 해외 자원 쪽에 대한 이런 여러 정책들 다 털어버리면은 2010년대에서 이야기했던 히토류라든지 2008, 9년도에 이야기했던 고유가 시기에서 망라되어 있는 정책들도 어느 정도 리바이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바뀐 세상입니다. 아까 발제자분 그다음에 또 두 분 토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도 시장 기능과 다이나믹한 어떤 그런 생태계를 흡수할 수 있는 우리 DNA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지 않으면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호정 교수님 전반적인 지적을 잘 해주셨고 특히 첫 번째 말씀하셨던 이제 특별법이라는 거 굉장히 많은 커버리지가 넓고 자원 문제에 대한 특효 처방인 걸로 이제 보통들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그 안에 보면은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10대 전략 핵심 광물 포함해서 핵심 광물을 이제 33종 전부 다 이렇게 하겠다라는 게 있는데 본질적으로는
그 8개의 그 중점 추진 과제가 병렬적으로 나열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하나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하나하나가 또 상호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을 추진할 때 특히 법제화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 효과를 보게 하려면 엄청난 튜닝과 노력과 실증과 많은 실패가 사실은 같이 수반돼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다시피 저희는 어떤 모든 일을 계산할 때 숏터미즘이라는 그 악령에 첫 번째 시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빨리 뭔가 성과를 내야 되고 선거 전에 또는 뭐 해야 되는데, 두 번째로는 스테이터스 퀘어에 대한 그 독재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이거 꼭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안 돼? 좀 늦게 하면 안 돼? 라는 이러한 이 현상 유지의 그 독재에 끌려다니다가 두 번째로 실기를 하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박호정 교수님 끝까지 강조하셨던 cost of transition. 실제로 전환 비용과 이 돈에 대해서 제대로 계산을 못하는 게 모든 위기의 사실은 근본이고 모든 실패의 사실은 씨앗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cost of transition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하니까 모든 뭐 말로만 하는 것 또는 법으로 대충 하면 해결할 것처럼 또는 마치 뭘로 할 것처럼 하는 것들이 하나도 되질 않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한숨배 돌았는데요. 그러면 오늘 유튜브에 들어온 질문을 받기 전에 혹시 우리 서경환 우리 처장님께서 세 분의 토론을 보시고 조금 더 추가하실 말씀, 그리고 자원 오늘 핵심 광물에 대해서만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추가하실 말씀 있으면 좀 더 한 말씀 더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좋은 의견들 감사하고요. 일단 저희가 지금 이제 주로 이제 핵심 광물 쪽 업무를 뭐 주로 산업부랑도 같이 하면서 그다음에 기타 뭐 기재부라든가 외교부라든가 관련 부처들하고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저희가 산업부에서 정책이라고 지금 내놓긴 했지만은 사실 그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실제로 우리가 이걸 다 이행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그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도 뭐 산업방 얘기해서 뭐 재정을 이제 짤 때 이런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사실 계략적으로 짜가지고 지금 반영은 해놓은 상태지만은 실제로 이제 그 규모라는 게 사실 예산 규모라는 게 뭐 한 번에 많이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또 저희가 짠다고 해서 그게 다 통과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향후 지금 만들어 놓은 이런 정책들, 8대 과제라고 했지만 이런 것들을 이행하는 데는 사실 굉장히 애를 좀도 많거든요. 그래서 제일 큰 게 결국은 아까 저희도 뭐 지도를 개발하겠다, 뭘 하겠다만 했지만 결국 그게 다 돈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이 과연 앞으로 이제 효율적으로 잘 반영될 것인가, 그리고 예산 협의 과정에서 부처 간에 뭐 산업부든 기재부든 부처 간에 그다음 또 이제 마지막에 이제 국회라는 관문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잘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확신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 그 정책들이 그 실제로 이행되고 그다음에 실현되기 위해서는 아까 그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 비용에 대한 문제 이것들 정확히 산출해서 그다음에 논리를 만들고 그 논리에 대한 또 각종 이 백데이터를 만들어서 그 굉장히 많은 그 설득 작업을 거쳐야 뭐 정부 부처부터 해서 국회까지 굉장히 많은 설득 과정을 거쳐야 결국은 이게 실행이 실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노력해야 될 부분, 뭐 저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부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여기 계신 많은 또 관계자분들도 굉장히 이제 여러 방면으로 사실 정부 압박도 필요하고, 사실 국회에 대한 어떤 압박도 필요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계된 이런 모든 우리 자원 섹터에서 이런 공동의 노력을 해야 사실은 이게 이제 뭐 예산이 반영되고 실제로 이런 과제들이 실행될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모든 분들께서 이제 같이 한번 힘을 좀 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유튜브를 통해서 질문들이 좀 다수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세네 가지 정도 유튜브에서 들어온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토론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 질문으로는 수소 관련입니다. 정부가 자원안보에다가 수소를 포함한 게 굉장히 잘한 건데 본질적으로 이걸 해외에서 전량 수입한다면 국내 수소 전주기를 구축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이 수소 경제를 견인하는 여러 가지 전후방 산업 효과를 생각할 때 정부 말만 믿으면 이제 기업이 손해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정부의 좋은 결정이고 또 우리는 어떤 식으로 밀고 가야 되는지 한번 우리 김기환 박사님한테 한번 마이크 들려서 수소에 관해서 한번 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일단은 탄소 중립 관점에서 좀 보셔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NDC를 달성하는 그 여러 가지 섹터들 중에서 지금 가장 부담을 많이 지는 섹터가 발전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공공 위주의 좀 컨트롤이 가능한 그런 섹터여서도 가능한 그런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산업 경쟁력을 유지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도 400만 톤 부담이 이제 발전 부분에 또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수소 아니면 뭐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측면으로 부담이 이제 전가가 되는 그런 과정이고,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는 뭐 수소 혼수 발전량이라든지 뭐 석탄 암모니아 발전량이 이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혼소에 쓰이는 수소, 뭐 암모니아 등을 이제 수입을 해서 이런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거고요. 사실 전주기 측면으로 봤을 때 연료전지 말씀을 하시긴 했고요. 연료전지 시장은 지금 사실 어느 정도 좀 안착이 되었다고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 다 국내 기술이라고 볼 수는 없고 한 반은 국내 기술, 반은 해외 기술, 그리고 국내 기술이어도 이제 해외에서 이제 사온 그런 기술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소규모 발전용 그런 SOFC 기술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 약간씩 이제 조금씩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어서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만 이렇게 뭐 초점을 두면은 좋긴 하겠지만 앞으로 이제 수소 시장이 어떻게 더 커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소 혼수라든지 석탄 암모니아의 포트폴리오를 넓히는 그런 측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해외 도입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정부는 일단은 국내 재생에너지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2만 원 정도의 그런 생산 단가를 보이고 있기도 하고, 그렇긴 해서 해외에 나가서 이제 싸게 도입을 하는 그런 방향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청정 수소를 도입하는 그런 방향으로 또 정책이 이제 설정이 돼 있어서 그런 쪽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주기 측면에서는 그렇게 이렇게 망이 구축이 되면은 안정적으로 수소를 수입하거나 발전 쪽에 도입이 되는 그런 측면이 좀 강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소를 생각하면 참 여러 가지 생각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큰 기업들도 다 들어왔고 오래전부터 한 10년, 20년 전부터 수소 사업단이 사실은 있었고, 근데 제대로 그동안 해오지 못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굉장히 많은 이런저런 안 되는 이유는 뭐 100가지가 다 되고 잘 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다고 보통 그러는데 참 쉽지 않은 그런 생태계 구축인데 우리 김 박사님 어쨌든 그런 단계적인 거를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전기차의 이제 내연기관 차량 대비해서 전기차가 이제 광물 소비가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또 관련된 제도적인 이런 IRA라든지 그다음에 미국의 유럽의 이제 카마라든지 일본의 어떤 법 같은 것들 보면은 굉장히 공급망을 위한 인프라에 굉장히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호정 교수님께서 한번 이 부분 전체적으로 이 자원과 관련된 전 세계적인 어떻게 보면 전쟁 상황인데 어떤 식의 우리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예, 매우 뜨거운 주제인 것 같고요. 전기차라든지 뭐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니켈, 리튬 등등의 핵심 광종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커졌고요.
최근에 칠레에서 리튬 국유화를 선언을 하였고, 아까 또 서경환 박사님 발표에서 보셨던 콩고 사례도 또 흥미로운데요. 원래 이제 콩고 쪽에 자원은 미국에서 닉슨 행정부 이후로 계속 투자를 꾸준히 했다가 그때 아마 부시 행정부 때였는지 아니면은 오바마 행정부 때였는지 프리포트라고 하는 회사가 미국 정부에 타진을 했습니다. 이거 중국에 넘겨도 될런지. 근데 당시 백악관에서도 그 사실에 대해서 인지 문제의 어떤 중요성을 인지 못하고 있다가 이 코발트 그 관건을 중국에 넘겨주게 되었죠. 근데 이제 또 하다 보니까는 콩고가 억울하게 되어가지고 중국에 또 이 광산 개발권 일부를 또 가져가는 그런 일종의 그 법정 소송 형태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런 핵심 광종들에 대해서 자원 보유국은 국가가 개입을 해서 무기화하는 그런 추세가 되어가고 있고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자원 개발의 주체는 또 민간이 되어야 하는 어떤 이런 양상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보다 더 전문화된 고도로 전문화된 규모의 경제성도 갖춘 상사 육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뭐 미쯔비시라든지 미쓰이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 국내에 이제 몇 개 뭐 잘 아시는 그런 상사들이 있는데 매출의 규모로 본다 하더라도 3배 내지 5배 이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단순 비교는 힘들고요. 상사 특성상 자원 개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물품들도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어쨌든 이런 어떤 규모의 어떤 큰 차이는 있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도 좀 더 민간 트레이딩에 역량을 갖춘 상사 육성을 하되 이와 관련한 아까 서 박사님 발표에도 있었지만은 국가 정부와 또 공적 섹터의 지원 없이는 사실은 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이 지원의 양태는 바뀌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상당히 이 공개적인 어떤 지원이었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정부 섹터에서 해줘야 될 지원은 측면 지원, 그림자 지원, 고급 외교 정보 지원, 네트워킹 지원 이제 이런 부분들의 측면이 되어서 그런 어떤 민간 상사 육성에 많이 좀 포커스가 주어졌으면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박 교수님. 세 번째 또 질문이 재밌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조 박사님께서도 리사이클링 쪽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이제 원료화 정책이 시급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보니까 계획을 보니까 뭐 20% 정도까지는 뭐 해야 되겠다. 유럽에서도 보면 우리가 15%인가요? 어쨌든 미국, EU나 이런 데 보니까 20% 정도까지는 뭐 재자원화, 재자원화 이런 목표치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핵심 광물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뭔가 공급망 위기로부터 안정을 하려면 뭔가 여러 가지 그 특별한 수단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우리 아주 자원의 전문가이신 우리 조성주 박사님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좀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현재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그런 거죠. 이제 이게 그 급격한 이제 수요 증가가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받아낼 것인가인데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이냐면 아까 말했지만 이제 이미 상용화된 기술로 돼 있는 것들은 이미 다 업테이크가 돼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딜들은 기술적으로 완성이 안 돼 있는데 요구하는 우리한테 투자하라. 이게 전부 지금 여기가 어떤 상황이냐면은 스타트업들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리튬을 하는데 유전에서 있었던 폐 염수가 있는데 이 유전에는 이제 기름 말고 염수도 있는데 거기 중에 리튬이 많은 데가 있어요. 그런 데서 리튬을 뽑아가지고 자기네들이 이 리튬 뽑아서 기술 발표했더니 이 회사가 1조대 회사가 됩니다. 이게 뭐 스탠다드 리튬이라는 회사인데 이런 식으로 미활용된, 미개척된 이런 데서 지금 기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매장량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재활용을 봐야 되는 거죠. 리사이클링이라는 건 환경적으로 좋고 막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모든 군데에서 공급망에서 이제 공급을 뽑아야 되고 이럴 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예전하고 달라지는 게 이게 기술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이 배터리에서 그냥 뽑아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배터리에서 이미 만들어진 배터리에서 원료 광물 하나하나씩
뽑아내는 것 자체가 이게 엄청난 기술이고 굉장히 노하우가 됩니다. 지금 저희 연구원에서는 계속 기술 개발해서 이런 것들로 많이 기술 이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술 기반의 자원 개발 이게 가장 핵심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술뿐만 아니라 이런 그러니까 그 폐자원의 수거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외국 국가 간 이동이나 이런 거에서는 바젤 협약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이 제한을 받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그 국가에만 폐자원을 받아가지고 공장을 세워가지고 해결해야 되는 뭐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전략적인 방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지금 회사들마다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전체적인 그것도 제자원 같은 경우에도 이게 생태계가 있는데 이 생태계 전체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필요한 기술과 어떤 제도적인 지원들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 지금 이제 CRMA 얘기 나왔지만 얘들은 이제 유럽 같은 경우 2030년 되면 15%는 자기네 생산되는 것들 배터리의 15%는 전부 재자원화된 광물 써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맞춰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 박사님 재자원화 관련해서 이제 기술 개발 중요성 말씀하셨는데 저도 옛날에 저 애기병 맡아서 일할 때 그때 자원 PD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기술 개발하는데 지원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다른 부분에 비해서. 그리고 항상 좀 뒷부분에 처져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 핵심 광물 확보 전략에 보게 되면 마지막 번에 보게 되면 인력 양성하고 기술 개발이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항상 들어가듯이 들어가는 그냥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인력 양성, 기술 개발, 그리고 R&D 얼마 확보 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이 돈이 제대로 기술 개발하는 데 쓰이고 제대로 인력 양성이 되는지 사실은 굉장히 꼼꼼하게 하나하나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 자원 쪽에서도. 말로만 재자원화, 그 다음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만 실제로 돈들이 제대로 쓰여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하나하나 빈틈을 메꿔줘야만 실제로 레고로 만든 거북선이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책이나 규제나 투자나 이 여러 가지 그 기술 개발이나 인력 양성이나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가 사실은 살아서 유기적으로 제대로 성과를 내야 조그마한 하나들이 성과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대충 그냥 병렬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러이러하면 이렇게 하겠거니 하고 하는 그런 접근법이 기존의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뿐 아니라 모든 정책들의 프레임이 그래 왔습니다. 이런 틀을 완벽하게 트랜스폼하지 않으면 사실 저희의 경쟁력은 과거나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하면서 아마 마지막 질문 하나 또 그동안 문제됐던 이명박 정부 때 자원 개발 하면서 굉장히 고생했던 저희가 아마 4시 20분까지가 아니라 4시 10분까지로 아마 시간이 잘못된 것 같아요. 배정 보니까 80분씩인데 저희만 90분으로 딱 돼 있더라고요. 저 부사장님 맞죠? 네, 굉장히 예리한 사회자입니다. 네, 그래서 4시 10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어쨌든 그 적폐 뭐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도 다치고 제가 고대에 있을 때 옆방에 김신종 자원공사 사장이 있었는데 뭐 법원에 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정치적인 이 묘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나마 지금 저희가 이런 와일드 카드 내지는 이런 디스럽션을 만나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야죠. 어떤 뭐 우리 발표자로서 아까 이명박 정부 때 이제 적폐 했는데 자원 적폐 뭐 어떤 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간단하게 해주시고 끝내주시죠. 예, 사실 그 자원 개발하는 게 이제 기다림과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로 2009년도 들어갔던 파나마의 구리 동사업이 이제 10년 지난 2019년도에 이제 생산돼서 지금 뭐 연간 1,000억 정도 저희 쪽으로 현금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다림이 필요한 사업인데 그동안 이명박 정부의 자원 개발 자체 방향성은 저는 옳았다고 보는데 단지 어떤 성과, 즉 계약까지 가는데 걸리는 이 시간, 이걸 너무 이제 단기간에 서둘렀던 점, 그 다음에 성과에 개발 들어갔을 때 성과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10년 이상의 기다림이 필요한데 너무 단기간에 이제 어떤 구체적인 성과, 그 다음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회수를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아마 저희 뭐 평가 부분에서 이제 미스가 있었던 부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협상 과정에서 이제 너무 짧다 보니까 결국 어떤 절차상의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너무 많은 부분을 양보한 것도 있었고, 그리고 그게 나중에 이제 저희 쪽으로 부담으로 돌아왔고, 그래서 이제 향후에 자원 개발할 때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약간의 기다림만 이제 보장이 되면은 사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하고 협상하면은 이제는 저희도 이제 절차도 많이 보완됐고 그다음 실패를 통한 어떤 습득된 그런 그 노하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그 만약 한다면은 이제 훨씬 더 이제 잘할 수 있는 훨씬 더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좀 더 좋은 수익을 내고 예, 좋은 그 물량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자원개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거의 다 이제 하실 말씀을 하신 걸로 판단이 됩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자원 관련해서 정말 정말 할 얘기 많은데 짧게 혹시 뭐 한 말씀 뭐 이것만은 꼭 질문 아니어도 좋습니다. 하실 말 있으시면 네, 한 말 간단하게 좀 네. 누군지 소개 좀 해주시고 네. 예. 네. 저는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회 차홍선 대표라고 합니다. 네. 딱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첫 간단하게. 번째는 광물 쪽에서 지금 현재 미국이 요구하는 거는 이제 탈중국인 것 같은데, 그럼 탈중국을 했을 때 광물이 전기차를 충분히 만들 정도로 예를 들면 전체 50%를 달성할 정도로 광물이 충분한지 전 세계적으로 그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수소가 전기차를 이길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 시기는 언제쯤 될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전력에서 네. 언제 수소가 이길 거라고 보시는지요. 알겠습니다. 뭐 간단한 질문이지만 사실 답하자면 하루 종일 답해도 안 되는데 우리 조성준 박사님이 첫 번째 한번 답해 주시고 두 번째 건 우리 김경호 박사님 간단하게 답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광물 전체 문제가 아니라 그 공급망을 봐야 되는 부분들인데 아까도 이제 광물이 여기저기서 생산이 되더라도 중국을 들어갔다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IRA에서 가장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들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말은 중국을 배제하고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은 굉장히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는 쉽지 않습니다. 수소가 수소차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글쎄요. 이긴다 진다를 말씀을 드리기는 참 어렵고, 뭐 이럴 때는 이제 같이 간다. 이렇게. 엔진도 이제 듀얼 엔진 같은 것들이 나오고 그런 이제 보완되는 측면들이 있고 그런 것 같아서 같이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장시간 이렇게 자원 우리 안보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정말 항상 자원 빈국하는 그 우리 한국이었는데 80분 동안 한번 여러분하고 우리나라 자원 문제 현 시점에서 보는 우리나라의 자원 현황하고 우리의 입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중요성이 되고 아까 플로어에서 우리 조 박사님이 얼핏 얘기하는데 싸게 한 절반을 200억에 살 거를 나중에 놓쳐서 3천억에 샀는데 그것마저도 뭐 그런데 그 3천억에 산 것도 지금 대박이 났다. 이런 바로 시장이 이런 게 바로 자원 시장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굉장히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덤벼들고 해야 될 시장이면 틀림없습니다. 좀 더 많은 전문가들이 그리고 좀 더 파인 튜닝된 그런 정책이 앞으로 우리가 만나야 될 자원 외교, 자원 시장에서 저희가 꼭 필요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같이 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 3부 자원 안보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패널분들과 좌장님께서는 모두 자리로 이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세 번째 세션까지 마무리했습니다. 튼튼한 자원 안보라는 주제로 함께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에너지 자원은 미국과 유럽 그리고 중국 등의 국가를 중심으로 경제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이 되었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해외 자원 개발이 중요한 이유가 아닐 수가 없겠는데요. 오늘 토론을 통해서 저희가 수소 및 핵심 광물 자원 개발 역량 강화를 통한 자원 에너지 안보의 현주소와 발전 방향을 다시 한번 심도 깊게 얘기해 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